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최명숙 작가의 작품 달빛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낭독 들어갑니다. 달빛 최명숙. 수화기를 내려놓고 조금은 속았다는 느낌이 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 휴대전화가 울린 것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리며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경쾌한 음악 송원은 나른함을 동반한 가을의 오후를 흔들어 깨웠다. 처음에는 30년 전에 들었던 그 목소리를 기억해내지 못했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 그 목소리를 꿀꺽 삼켜버린 것만 같았다. 지나가버린 세월은 내 기억 속에 있는 어떤 계집애처럼 앙큼하기만 했다. 그런데 수화기를 내려놓았을 때 그 목소리는 내 기억 속에서 자꾸만 재생되고 있었다. 세월은 앙큼했던 계집애 같았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와 같은 반이었던 계집애는 가방에 둔검이 없어졌다며 나에게 입을 벌려보라고 했었다. 나는 분명히 훔쳐먹지 않았는데도 계집애의 위세에 눌려 침을 꿀꺽 삼키고 입을 하고 벌렸다. 계집애는 내 입안을 생선가시 발라내듯 헤집어 뒤집더니 좀 전에 꿀꺽 소리가 났잖아. 그때 삼킨 거야. 그치? 도둑년. 내 껌 내놔. 내놔. 계집애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육짓거리를 해댔다. 아니라고 도리지를 쳤지만 하도 우겨대며 훔쳐먹었다고 내모는 바람에 정말 내가 훔쳐먹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집애는 작은 공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늘 공치기를 하며 놀았다. 아이들이 부러워했다. 한 번만 가지고 놀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아이도 있었다. 자질구레한 물품을 계집애에게 건네주면 잠시 공을 가지고 놀게 했다. 아주 잠시였다. 아이들은 더 감질나는 듯 계집애의 손에서 튕겨나오는 공에 눈독을 들였다. 일찍 학교에 간 날이었다. 계집애가 공을 가만히 손에 들고 있었다. 교실에는 나와 계집애 둘뿐이었다. 너도 공놀이 하고 싶니? 살며시 눈웃음을 치며 나에게 다정하게 물었다.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계집애가 빙긋 웃으며 공을 내게 주었다. 가만히 받아들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레매. 계집애가 주는 공을 받아들고 기대감에 부풀어 운동장 구석으로 갔다. 땅에 힘껏 공을 내리쳤다. 공은 땅에서 두어 번 튀어오르더니 스르르 땅바닥에 굴러떨어졌다. 다시 한번 해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기를 여러 차례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계집애가 억지를 쓸지 모른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기 때문이다. 공연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에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공을 눌러봤다. 쑥 들어갔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그 계집애가 야비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너 공 새로 사와. 네가 터뜨린 거야. 그치? 본래부터 바람 빠진 공이었다는 말을 나는 하지 못했다. 정말 내가 공치기를 하다가 터뜨린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30년의 세월은 그 계집애처럼 앙큼했다. 저기 혹시 거기가 유수미 씨네 집인가요?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 수화기 저편의 낯선 목소리에 나는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아닌가요? 아휴, 전화 잘못 걸었는가 보네. 그 낯선 목소리의 임자는 전화를 끊으려는 참인 듯 했다. 아니요, 맞아요. 제가 유수미인데요. 누구세요? 막 떠나는 버스에 간신히 발을 한짝 올려놓듯
황급하게 하는 대꾸는 말더듬이처럼 더듬거렸다. 나야, 잊었을란가도 모르겠네. 안개에 젖은 낙엽처럼 가라앉은 낯선 목소리는 머뭇거렸다. 누군데요? 괜찮으니까 말씀하세요. 나, 작은 엄마야. 작은 엄마라는 말은 30년을 훌쩍 넘어 세월을 30년 전 그 자리로 넘겨다 놓은 듯 했다. 아, 작은 엄마? 그래, 수미야. 촉촉하게 물기가 느껴지던 낯선 목소리는 어느새 울고 있었다. 작은 엄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뚱맞게도 어느 해 겨울 달빛 속에서 보았던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다. 불경스럽고 생경하게도. 물론 작은 엄마의 목소리는 내가 기억하는 아주 다정한 목소리 중에 하나였다. 담배 건조실화를 비추고 있던 푸르스름한 달빛. 그 사이로 보았던 작은 엄마와 엉켜있던 영진아재의 커다란 몸짓. 몽환처럼 떠오르는 그 장면은 환각이었을까? 앙큼했던 계집애처럼 그 세월도 참 앙큼했다. 작은 엄마. 그녀가 나의 작은 엄마로 살았던 세월은 6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그 호칭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넘어왔음에도. 마당 한가운데로 가득 쏟아지고 있는 여름 땡볕이 숨을 먹게 할 것 같다. 텃밭에 잎사귀를 늘어두르고 있는 붉은 상추와 쑥갓, 마당 한 귀퉁이에 흩어져 널려있는 노란 보릿집. 나다를 떨어내고 난 보릿집은 햇볕에 유난히도 반짝였다. 담배 건조실 아궁이에는 해보다 더 빨갛게 물에 갠 석탄이 타오르고 황토색이 건조실 벽도 보릿집처럼 햇볕에 반짝거렸다. 거대한 건조실 벽에 붙어있는 사다리는 상대적으로 가늘고 연약해 보였다. 그 사다리를 타고 건조되고 있는 잎담배의 상태를 살피러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삼촌의 붉어진 다리 혈관과 휘적대는 걸음을 보면 사다리가 부서질까봐 가슴이 움찔움찔 거렸다. 이놈의 담배농사 백날 지어봤자 품값도 안 돼. 에휴, 올농사만 짓고 결단을 내든지 해야지 원. 퇴! 삼촌이 내뱉는 노란 가래는 마당 한가운데에 떨어져 땡볕에 금세 말라버렸다. 그래도 목도 만져보려면 담배농사 말고 뭐 있나요? 두고 봐요. 올농사 마치면 정말 그만둘 거요. 엄마의 조심스러운 말대꾸에 삼촌은 다짐하듯 목소리를 높였다. 몰래 쉬는 엄마의 한숨을 들으며 나는 삼촌이 농사를 그만두기 바랐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농사를 짓지 않고 도시로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길 바랐다. 삼촌의 불평은 날로 더 심해져 갔다. 할머니와 엄마는 삼촌의 눈치만 살폈다. 불평과 함께 삼촌의 읍내 출입이 잦아지고 건조실에 불 뜨는 일을 할머니와 엄마가 번갈아 했다. 불을 줄일 때가 되면 틀림없이 나타나 불 조정을 하는 삼촌을 보며 할머니와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삼촌은 불을 다 떼고 나면 남아있는 불에 어김없이 감자를 구워 나에게 건네주었다. 뜨거운 감자를 받아들고 어쩔 줄 모르는 나를 보고 삼촌은 빙긋 웃었다. 그 웃음은 싸움이 날까봐 불안했던 내 마음을 평온하게 잠재우곤 했다. 작은 엄마가 지나는 길손처럼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은 그 여름이 다 지나갈 무렵이었다. 나는 얼마 남지 않은 여름방학 끝자락에서 다 하지 못한 숙제를 하느라고 끙끙대고 있었다. 가정과목 숙제는 십자수를 이용하여 방석을 만드는 것이었다. 십자수는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 장미꽃 무늬의 십자수가
거의 다 되어갈 즈음. 열린 대문 사이로 분홍색 한복을 곱게 입은 여인이 바람처럼 들어왔다. 치맛자락은 막 수놓은 장미꽃 잎처럼 곱고 눈부시게 한들거렸다. 마당 한가득 널린 보리집을 밟지 않으려는 듯 마당 귀퉁이를 돌아서 대청마루로 올라올 때까지 나는 그녀의 치맛자락만 쳐다보고 있었다. 걸음걸이에 맞추어 적당하게 나풀거리는 치맛자락. 그 분홍빛의 치맛자락은 시리도록 눈부셨다. 네가 스미지? 이마에 난 땀을 손수건으로 찍어내며 마루 한쪽에 앉을 때에야 나는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얼굴이었다. 마침 불어온 바람이 기와집은 끝에 달린 물고기 모양의 풍경을 흔들었다. 댕그랑. 그녀의 시선이 풍경 그대로 가더니 살짝 미소 지었다. 십자수네? 장미꽃이구나. 네. 그제야 나는 겨우 한마디 했다. 그녀에게서는 어딘지 모르게 도시적인 냄새가 났다. 상큼하게 들어올린 머리 뒷목덜미가 엄마와 달리 희었기 때문일까? 가느다란 손가락 끝 손톱에 칠해진 반짝이는 매니큐어 때문일까? 어쩌면 그녀의 투명하고 정확한 말소리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녀의 몸 전체에서 나는 도시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서울에 있는 여자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우리 학교로 부임해 왔다는 음악 선생님에게서 느끼던 그런 세련되고 상큼한 어딘지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을 그녀에게서도 느꼈다. 그것은 읍에서도 30년은 넘어 들어가는 산골인 우리 마을 사람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냄새였다. 벌써 온 거요? 저녁 내절에나 올 줄 알았는데. 뒷안에 있는 담배 건조실에서 마지막 불을 지피고 있던 삼촌이 나온 것은 그때였다. 시커멓고 깡마른 키만 멀쑥한 삼촌이 나는 처음으로 부끄러워졌다. 삼촌은 나에게 든든한 후원자이면서 절대적인 존재였다. 지금까지 운동회에서 아버지 손잡고 뛰는 게임에 내 손을 잡고 뛰어준 사람이 삼촌이었고 졸업식장에서도 내가 상 탄 것을 기뻐하며 호기 있게 막걸리 대접을 한 사람도 삼촌이었다. 중학교 입학식에도 물론 아버지 대신 삼촌이 참석했었다. 일찍 세상을 등진 아버지는 나를 하나 달랑 남겨놓았다. 삼촌은 홍기가 되어서도 결혼을 하지 못했다. 몇마지기 있던 땅을 아버지 병원비로 팔아 써버리고 송곳 하나 꽂을 땅 한 병 없었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삼촌은 맞선을 볼 때마다 형님 없는 조카와 형수를 돌봐야 한다고 말해 늘 딱지를 맞곤 했다. 엄마는 홍기를 놓쳐 40살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삼촌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이 다음에 커서 삼촌에게 꼭 보답해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다. 어린 마음에도 삼촌이 훌륭하고 고마웠다. 농사 짓는 일에 불평을 하고 헛꿈을 꾼다고 삼촌에게 육식거리를 하는 할머니와 달리 나는 그런 삼촌을 이해했다. 그런데 그녀의 세련된 모습에 비해 너무도 촌스러운 삼촌을 보며 내 치부를 드러낸 것처럼 부끄러웠다. 불경스럽게도. 네, 여기 오는 저를 잘 만나서 조금 빨리 왔어요. 그녀의 속삭이는 듯한 말에 삼촌은 허연 이를 드러내고 바보처럼 웃었다. 까만 얼굴 때문에 이가 유난히 하얗게 보였다. 수미야, 인사해라. 작은 엄마야. 솔직히 나는 왜 작은 엄마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엉거주춤하고 있는 나를 보고 그녀가 다시 방긋 웃었다. 벌써 인사한걸요? 그치 수미야? 그렇게 그녀는 내 작은 엄마가 되었다.
그해 추수가 끝나기 무섭게 삼촌은 소작하던 땅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읍내로 나갔다.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았지만 삼촌에게는 작은엄마가 있었다. 작은엄마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다녀간 후 시간만 나면 읍내로 나가는 삼촌에게 나는 약간의 시샘을 하기도 했지만 도시적인 냄새가 나던 상냥한 작은엄마를 생각하면 서운함이 금세 가시곤 했다. 삼촌과 작은엄마가 살림을 차리게 되면서 우리 집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작은엄마의 아이 준호가 우리와 함께 살게 된 것이다. 작은엄마에게는 사내아이가 하나 딸려 있었다. 작은엄마의 아이를 놓고 집안에서는 소문이 분분했다. 여고를 갓 졸업하고 들어간 회사에 사장에게 겁탈당해서 생긴 아이라고도 했고 애를 놓고 올 것이지 이렇게 데리고 시집을 오는 거 보면 사장이 아니라 어떤 유부남과 좋아 지내다 얻은 아이라고도 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총각으로 늙기는 한이 있어도 그런 헌여편 애를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니었다고 한탄을 했다. 내 등에 업힌 준호의 엉덩이를 철썩철썩 때리며 어느 놈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걸 뭐하러 보죠? 당장 내려놔! 이렇게 소리를 쳤다. 할머니의 눈은 뱀의 눈처럼 매서웠다. 준호는 내 등에 납작 엎드려 훌쩍거렸다. 애가 뭘 한다고 애한테 그러시냐며 엄마가 내 등에 업힌 준호를 받아안고 입에 사탕을 물려주면 그제야 준호는 울음을 멈췄다. 엄마는 준호를 사랑했다. 선천적으로 어질고 착한 성품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엄마는 빚을 갚는다는 의미가 더 강했던 것 같다. 삼촌이나 작은엄마는 고마운 분들이야. 누가 그렇게 하겠니? 우리 모녀 때문에 네 삼촌이 그렇게 홍기를 놓친 거고 네 작은엄마도 흠이 있다곤 하지만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 준호라도 잘 걷어줘야지. 사람이 염치를 모르면 안 되는 거다. 어린 거 떼어놓고 네 작은엄마도 마음이 평겠니? 장마다 떠돌아다니며 장사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고. 엄마가 내게 하는 말은 스스로의 다짐이었을지도 모른다. 외롭고 고단한 처지를 견디기 위한. 동네 사람들은 엄마에게 준호를 필요 이상으로 기여한다고 핀잔을 주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어린 게 먼지가 있다고 미워하고 구박해요. 라며 동네 사람들이 입방아에 일침을 놓았다. 엄마는 준호를 키워주고 작은엄마는 삼촌을 도와 돈을 벌어 집으로 들여왔다. 할머니는 작은엄마를 못마땅해 하면서도 암묵적인 관계에 익숙해져 갔다. 우리 가족들은 모처럼 안온함을 느끼며 살 수 있었다. 가을 일을 끝낸 할머니는 따끈한 아랫목에 누워 낮잠을 즐기고 준호를 업고 마시러 다니는 엄마의 얼굴에는 윤기가 흘렀다. 할머니와 삼촌의 싸움이 멈춘 우리 집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평온했다. 그렇게 가을이 가고 겨울이 깊어갔다. 문풍지가 바람에 밤새 웅웅대고 뒷산에서 부엉이 오는 소리가 며칠 동안 끊이지 않았다. 그 즈음에 나는 초경이 시작되었다. 초경 때문에 생긴 불안함과 긴장감에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며 듣는 부엉이 울음소리는 고적하고도 슬펐다. 겨울방학을 하던 날 날씨가 무척 추웠다. 강추위로 엊그제 내린 눈이 얼어붙어 찻길은 유리알처럼 반들거렸다. 경사가 심하고 꼬불거리는 호미고기에서 완행버스가 굴렀다는 소식을 읍에 사는 친구에게 들었을 때 숨이 멎는 것처럼 심한 불안감이 든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 집 대문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다. 수미야, 삼촌이 돌아가셨다. 이걸 어쩐다니. 나를 발견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엄마 손에 이끌려 들어간 안방에 삼촌은
하얀 혼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아랫목에 잠자듯 누워있는 삼촌 머리맡에 작은 엄마는 정신이 나간 듯 멍한 표정이었다. 삼촌과 작은 엄마가 장사를 나가던 아침 첫 차가 미끄러운 찻길에서 땅떨어지로 굴렀는데 삼촌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거짓말처럼 작은 엄마는 상처 하나 나지 않았다고 했다. 할머니는 작은 엄마를 욕했다. 팔자 센 년이 들어와서 집안을 망쳤다고, 대를 끊어놓았다고, 사설을 늘어놓으며 작은 엄마를 원망했다. 아버지 산소 옆에 삼촌을 묻었다. 민둥산 같은 삼촌 산소가 을씨년스러워서 나는 자꾸 울었다. 장례식 내내 울지 않는 작은 엄마를 놓고 사람들이 쑥덕댔다. 독한 년, 독한 년. 할머니의 욕이 내게는 예사롭게 들렸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울지도 않던 작은 엄마는 삼촌을 산에 묶어와서 여름 장마에 터져버린 봇물처럼 왁살스럽게 울어대기 시작했다. 준호도 덩달아 울었다. 엄마는 준호를 나에게 업혀주었다. 울긴 뭘 울어? 서방 잡아먹은 년이 뭔 지랄로 울어? 할머니의 악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작은 엄마는 필사적으로 울어댔다. 이제 그만 울게. 다 소용없는 짓이야. 엄마의 만류에도 작은 엄마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한나절을 그렇게 울고 난 작은 엄마의 울음이 이제는 흐느낌으로 변했다. 작은 엄마 울지 마. 이제 그만 울어. 제발 울지 마. 내가 울면서 작은 엄마를 말리자 그제야 나를 끌어안고 내 머리를 쓸어내렸다. 수미야, 네 삼촌 불쌍해서 어떡한다니. 불쌍해서 어떡해. 그 자리에 엎드려 울던 작은 엄마가 흐느끼다가 혼절했다. 찬물을 바가지에 떠가지고 온 엄마가 입에 물을 물었다가 작은 엄마의 얼굴에 물을 뿜어댔다. 엄마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웃음이 사라지고 뒤죽은 듯 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우리 집에 딱 한 사람만 까르르 까르르 웃어댔다. 준호였다. 4살 배기 준호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하는 듯 했다. 준호가 웃을 때마다 작은 엄마는 준호에게 눈을 흘겼고 소리가 커지면 입을 막았다. 할머니는 그런 준호를 더욱 미워했다. 아무리 철부지라고 해도 그렇지. 무슨 놈의 눈치가 그렇게 없다냐? 지기엄 지가 끼고 있다고. 아휴. 할머니 혀짜는 소리에 작은 엄마는 몸을 움츠리며 준호를 끌어안았고 나도 가슴이 움찔거렸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어린 게 뭐를 한다고 그러세요 그래. 참다 못한 엄마가 나서서 말렸지만 할머니의 푸념과 욕은 지칠 줄 모르고 나왔다. 가란 말이여 가. 넌 이제 너 갈 대로 가. 우리 집에 남이 새끼 먹여줄 양식도 없고 너를 보면 내 가슴이 벌렁거려서 당체 볼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보따리 싸. 누가 이쁘게 볼 거라고 아직 붙어냈냐 말이여 글쎄. 인두로 화롯불 다독거리는 소리가 할머니 목소리처럼 쇳소리를 냈다. 황소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은 한기를 더해가고 달빛은 차갑다 못해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어머니, 이 겨울에 어디로 가요? 저는 친정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형님이랑 수미랑 어머니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할머니의 푸념과 육지거리에 한마디 대거리도 하지 않던 작은 엄마가 작지만 또박또박 말했다. 푸른 달빛 같은 목소리였다. 뭐라고? 당치 않을 소리. 감히 어디서 같이 살아? 우리 하나밖에 없는 여력 수미까지 잡아먹으려고요? 가란 말이요. 나는 너희 모자 보는 게 얼마나 지겨운지 알기나 알아?
서방 잡아먹은 년? 할머니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녹이 튄 목소리와 눈자위는 살기까지 느껴졌다. 정말 너무하세요, 어머님. 작은 엄마가 울면서 문을 열고 문지방을 넘었다. 월남 치맛자락이 문틈에 걸리더니 스르르 미끄러져 나갔다. 건너방 문 여는 소리가 나자마자 할머니는 작은 소리로 엄마를 불렀다. 수미의 미야, 저것이 딴맘 있어서 저러는 거다. 뭘 우리랑 살아 살긴. 아주 백녀시여. 보상금 나오면 그거 좀 어쩌보려고 저렇게 안 가고 버팅기는 거요. 감히 어디다 눈뚝을 들여. 할머니의 눈초리가 진저리를 치듯 진동하고 있었다.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운 할머니의 눈초리를 보며 나는 몸을 떨었다. 무서웠다. 바람이 크게 분풍지를 흔들었다. 웅웅대는 분풍지 울음소리도 무서웠다. 할머니, 작은 엄마한테 그러지 마요. 난 작은 엄마랑 살고 싶어. 택도 없는 소리 말어. 내 삼촌 잡아먹은 년이요. 쫓아내야 우리 집이 편한 거요. 지가 동서한테 말할 테니 어머님은 잠자코 계세요. 삼촌 100일 탈상이나 하고 가게 해야죠. 탈상 전에 가면 삼촌도 서운할 거예요. 엄마의 설득에 할머니의 욕이나 악다구니도 겨울잠을 자듯 조용해졌다. 아랫마을 영진아재가 우리 집에 자주 마시러 왔다. 처음에는 불이 잘 들이지 않는 안방 방고래를 봐준다며 굴뚝수시개를 만들어 가지고 왔었다. 수수대를 둥근 기둥 모양으로 길게 엮어 만든 굴뚝수시개로 아궁이 깊숙이 넣고 쑤셔대더니 매운 연기만 풀풀 나오던 아궁이에 언제 그랬냐는 듯 불이 잘 들였다. 아궁이 밖에 있는 것을 모두 삼켜버리기라도 할 듯 벌겋게 타들어가는 아궁이의 나무를 보면 나는 몸이 버르르 떨리며 오줌이 마렵곤 했다. 영진아재의 출입이 잦아지자 할머니는 노골적으로 싫어하기 시작했다. 안방에 마실꾼이 들끓는 우리 집인데 그렇게 대놓고 싫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엄마한테 할머니는 눈치코치도 모르는 빙충이라며 면박을 줬다. 건너방 년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요. 그럼 행오보다리 보면 몰라? 그녀도 그렇지. 서방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그놈한테 세세거리는지 원. 아휴, 하긴 어느 물 붙어나가든 나가긴 했으면 좋겠다. 삼촌이 죽고 나서 할머니는 많이 변했다. 용감해진 것 같기도 하고 사나워진 것 같기도 했다. 거친 욕을 시도 때도 없이 해댔다. 마을 사람들은 아들 죽고 나니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런가 보다며 혀를 끌끌 찼다. 할머니, 방에 불 잘 들이지요? 건너방하고기는 어떤가 몰라. 거기도 한번 쑤셔볼까? 밥마시를 오는 영진아재는 변죽이 좋았다. 할머니가 객적은 소리 말고 볼일이나 보라며 핀잔해도 실실 웃기만 했다. 웃긴 실없는 놈. 할 일 없으면 일찌감치 잠이나 자던지. 할머니, 긴 겨울밤에 뭐로 일찍 잔대요. 마누라가 있기를 하나 원. 저는 말하는 본세북이나 시럽의 자식 같으니라고. 할머니의 구박에도 불구하고 영진아재는 한 해 겨울을 우리 집에서 살다시피 했다. 엄마는 크고 작은 일거리를 영진아재에게 부탁했다. 영진아재는 나무를 한 짐 해다 놓기도 하고 울다리를 손보기도 했다. 그렇게 추운 겨울이 가고 정월 대보름날이었다. 할머니는 엄마와 나에게 달맞이를 가자고 했다. 우리 집에 더 이상 악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천지신명께 빌어야 한다고 했다. 독감을 앓는 준호 때문에 작은 엄마는 집에 남고 우리 셋이 뒷동산으로 올라갔다. 뒷동산은 마을 사람들로 북적댔다. 불깡통을 돌리는 아이들도 있었고 이제 막 솟아오르는 달에게 비소라며 절을 하는 할머니들과 아주머니들도 있었다.
할머니와 엄마도 달을 보고 절을 하며 빌기 시작했다. 저녁에 대보름맞이 떡을 너무 많이 먹은 모양이었다. 통팥이 든 맵쌀 시루떡은 삼촌도 좋아했지만 나도 좋아했다. 할머니는 삼촌이 없는데도 팥 시루떡을 했다. 팥 시루떡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자꾸 배가 살살 아팠다. 할머니와 엄마는 나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달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수없이 절을 하며 눈을 떼지 않았다. 참을 수 없는 변이를 느낀 내가 산을 다 내려가도록 할머니와 엄마는 나를 아예 잊고 있는 듯 했다. 집 뒷안에 있는 변소는 언제나 나에게 공포였다. 건너방을 열어보니 준호만 자고 있었다. 작은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달빛은 변소 안까지 샅샅이 비치고 있었다. 작년에 삼촌이 만든 변소는 우리 집에서 가장 새 물건이다. 흙손질을 곱게 한 황토벽은 달빛에 비치어 우아한 빛을 냈다. 불쑥 삼촌이 보고 싶어 눈물이 날 것 같다. 변수에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은 이미 동남쪽을 향해 기울어가고 있었다. 변수에서 나온 내 발걸음이 담배 건조실로 옮겨진 것은 야릇한 소리 때문이었다.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웃음소리 같기도 했다. 작은 엄마가 몰래 울고 있다는 단정을 왜 그리 쉽게 했을까? 삼촌이 늘 기거하다시피 하던 건조실이어서 그랬을까? 소리는 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다. 웅얼거리는 듯하고 가쁜 숨을 몰아지는 소리 같기도 했다. 반쯤 열린 건조실의 작은 문을 뚫고 달빛이 건조실 안을 훤히 비치고 있었다. 영진아재와 작은 엄마가 달빛을 온몸 가득 받으며 그 안에 있었다. 눈물이 나왔다. 서러운 듯도 하고 서글픈 듯도 하고 가득 차는 포만감 같기도 한 기분이었다. 조경을 경험할 때의 기분처럼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그런 야릇한 기분이었다. 작은 엄마, 준호는요? 많이 컸죠? 준호를 잊지 않았구나. 준호는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둘이나 낳았어. 준호의 안부를 물으면서도 나는 그 푸르스름한 달빛과 영진아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리 쉽게 네 곁을 떠나진 않았을 건데. 작은 엄마는 그날의 일을 끄집어내고 있었다. 예, 수미애미야.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 두 연놈들이 붙어있는 걸 말이요. 영진아재와 작은 엄마의 관계를 수상쩍어 하던 할머니의 목에서 쇠하는 소리가 났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디 가서 그런 말 마세요. 왜 말을 말어? 내가 동네방네 다 말하고 다닐 거요. 더러운 년. 글쎄 그만 좀 두세요. 숨이 듣겠어요. 문풍지가 요란하게 울어댄다. 나는 숨을 죽이고 깊이 잠든 척했다. 자꾸 기침이 나오려고 했다. 침을 삼키고도 싶었다. 오줌이 마렵기도 했다. 그래도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죽은 듯이 있었다. 온몸과 영혼이 부서져 내리는 듯 했다. 유난히 울어대는 뒷산의 부엉이 소리를 듣다가 잠이 들었다. 내가 눈을 뜬 것은 집안이 떠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할머니 목소리 때문이었다. 밖에 불고 있는 찬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고 매서운 할머니의 악다구니, 언마당에 널브러져 있는 작은 엄마의 옷가지와 소지품들, 하얀 얼음 조각 위에 던져진 연분홍색 립스틱. 처음 우리 집에 오던 날 바른 립스틱이었다. 나가 이년아. 그놈이랑 그렇고 사귄 것 내가 모를 줄 알아? 더러운 년. 아 누가 못 가게 말려. 당장 가란 말이여 이년아. 할머니 눈에 핏발이 섰다. 옆집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어머님, 제 뱃속에 누구시가 자라는지 아세요? 수미 삼촌애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턱대고 나가라고 말하면 저는 어쩌란 말이에요. 작은 엄마가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엄마는 놀란 듯이 작은 엄마를 일으켜 세웠다. 동서, 다시 말해봐. 어떻게 됐다고? 삼촌을 가졌다고? 아이고, 고마워라 세상에나.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어머님, 이 사람이 삼촌애를 가졌다잖아요. 아이고, 이 사람아, 왜 친척에 말하지 않았어. 그럼 이 말 저 말 안 들었을 거 아니요. 엄마는 할머니와 작은 엄마를 번갈아 살펴보며 너스레를 떨었다.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할머니와 작은 엄마를 말린 것도 그 즈음이었다. 애 좋아하네. 어느 놈의 신지 그걸 어떻게 알아? 저 년이 보상금 탐나 사는 수작이지. 에이 더러운 년. 할머니의 악다구니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되레 더 심해졌다. 정말 너무하세요. 뱃속에 든 애를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긁어내든지 놨든지 니년 마음대로요. 난 어느 놈의 신지 모르겠으니까. 그럼 왜 가지고 나서 바로 말하지 않고 이제서 말하냐 말이요. 모두 맹랑한 소리요. 할머니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더욱 욕지거리를 해댔다. 엄마는 그렇게 억울한 소리하는 게 아니라며 작은 엄마 편을 들었고 나는 그 겨울밤이 생각나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악을 쓰며 우는 준호를 업고 달랠 뿐이었다. 햇살이 퍼지자 언땅이 조금씩 녹아 물기가 돌기 시작했다. 할머니와 작은 엄마의 싸움도 잦아들었다. 엄마는 작은 엄마를 설득했다. 아이를 낳아만 주면 삼촌 보듯이 키우겠다고. 숨이 하나보다야 사촌이라도 둘이 낳을 거라고. 제발 낳아서 젖될 때까지만이라도 키워달라고. 아니 낳아주기만 해도 우유 먹여서 키우겠다고. 엄마는 끈질기게 작은 엄마를 설득했다. 작은 엄마는 엄마의 소원대로 해줄 생각인 듯 했다. 어머님이 저래도 애 낳고 닮은 걸 보면 인정하고 말 거라고.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애를 낳아야겠다고 했다. 나는 아기 꿈을 자주 꾸었다. 작은 엄마가 낳은 아기가 삼촌을 빼닮기도 했고 영진아지를 닮기도 했다. 어느 때는 아기가 없어졌다고 작은 엄마가 우는 꿈도 꾸었다. 내가 아기를 안고 있는 날도 있었고 아기를 땅에 놓치는 꿈을 꾸는 날도 있었다. 대보름날 내가 본 것은 아무래도 헛것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 후 얼마 안 돼서 영진아재는 대전에 있는 공장에 취직이 됐다며 마을을 떠났다. 영진아재가 떠나고 나서도 작은 엄마는 떠나지 않았다. 작은 엄마의 아랫배가 조금 볼록해 보였다. 작은 엄마를 대하는 엄마의 태도는 지극했다. 찬바람 맞으며 아침밥 짓는 일은 물론이고 땔감을 구하러 산에 나무를 하러 가는 것도 엄마가 다 했다. 준호를 돌봐주는 건 내 차지였다. 할머니는 이모 할머니가 아프다며 괴산에 다니러 가셨고 우리 집은 모처럼 조용하고 평안했다. 폭풍 전야처럼 차라리 고요했다. 엄마와 작은 엄마는 이렇게 수미랑 준호, 새로 태어날 아기 키우며 살면 좋겠다며 돈을 어떻게 벌까 궁리를 하기도 했다. 나는 할머니가 이모 할머니 댁에서 돌아오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열흘이 되지 않아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다. 할머니가 귀가한 다음 날 삼촌의 장례식에조차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작은 엄마의 친정부치들이 찾아들었다. 작은 엄마의 임신 소식을 알고 온 모양이었다. 오자마자 대뜸 병원에 가서 아기를 지우자고 작은 엄마의 손을 잡아 끌었다. 허긴 어느 놈의신지 알지도 못하는데 나오면 뭐 할 거요? 시다른 새끼를 예다제다 내질러 놓기만 하면 장땡이요.
할머니의 악다구니는 다시 시작되었다. 사돈의 식구고 뭐고 안중에도 없는 듯 할 말 못할 말을 다 쏟아놓았다. 저봐, 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 봐라. 널 어디 자식으로 인정하나. 더 볼 거 없다. 어서 가잔 말이여. 작은 엄마의 언니라는 사람이 눈물을 찍어내며 재촉했다. 사돈댁이여, 제발 그러지 마요. 동서가 낳아주기만 하면 내가 키울 거예요. 우리 수미 하나 달랑 있는 것보다야 낫잖아요. 삼촌 본 듯이 키울 거니까 나만 주면 돼요. 엄마가 사정하며 매달렸지만 작은 엄마의 오빠가 끌고 온 자가용에 작은 엄마와 준호를 태우고 모두 사라졌다. 할머니는 속 시원히 잘된 일이라고 했다. 엄마는 자꾸 눈물을 흘리며 코를 팽팽 풀었다. 일주일 후에 부석부석한 얼굴로 집에 온 작은 엄마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짐을 대충 싸고 난 다음 나에게 삼촌 산소에 가자고 했다. 준호를 엄마한테 맡기고 작은 엄마와 나는 삼촌 산소에 갔다. 얼었던 흙이 녹고 있는 봉부는 갈라지고 흘러내려서 초라해 보였다. 작은 엄마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삼촌이 부끄러웠던 것처럼 삼촌 산소가 부끄러웠다. 작은 엄마가 집을 나간 것은 그 다음 날이었다. 삼촌 죽음의 대가로 우리는 산 아래에 있는 5마지기 논을 샀다. 다랑이 논이었지만 우리 세 식구 식량은 충분히 되었다. 에그, 우리 숨이 굶길까 봐서 이렇게 땅마지기라도 마련해 놓고 갔지. 가엾은 것. 죽어서도 지 조카딸을 못 잊을 거요. 이 애미보다도 숨이 적어 오직 저거 하나 걱정일 거요. 눈물인지 땀인지 찍어내며 할머니는 추수할 때마다 넋두리를 했다. 후손 없는 사람 제사를 모시는 게 아니라는 관습을 깨고 엄마는 삼촌의 제사를 아버지 제사보다 더 정성껏 모셨다. 네 아버지보다 너를 더 사랑하고 걱정한 삼촌이다. 나중에 내가 없더라도 잊으면 안 된다. 아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간에 몸에 든 걸 낳아줬으면 얼마나 좋아. 생각할수록 아깝고 서운하다. 삼촌 제삿날이면 엄마는 작은 엄마가 지어버렸을 아기를 생각하며 눈시울을 적시곤 했다. 수미야, 할머니는 언제 들어가셨니? 수학의 저편에서 작은 엄마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3년 전에요. 어제 내가 시골에 찾아갔었다. 용케도 엄마가 아직 거기 사시더라.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풍문에 듣고 작은 엄마가 시골로 찾아갔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별로 달라지지 않은 그 마을이 신기하다는 듯 말했다. 수미야, 건조실도 그대로 있더라. 한쪽이 약간 허물어지기는 했지만 담배롱스를 찢지도 않으면서 건조실을 왜 헐잖았는지 모르겠다. 그 겨울밤 달빛 아래서 본 전경은 꿈이었을까 헛것이었을까. 작은 엄마는 건조실 이야기를 할 때에도 순수하리만큼 투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푸르도록 시린 달빛 때문에 그날의 기억이 작은 엄마에게서 지워져 버린 것일까? 그 무고한 달빛은 그런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일까? 아 하고 입을 벌려보라던 계집애처럼 나는 작은 엄마의 마음을 벌려보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껌을 훔치지 않았던 것처럼 작은 엄마도 영진아재와 아무 일 없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엄마, 준호 한번 보고 싶네요. 작은 엄마가 쥐어버린 아기를 생각하며 준호를 떠올렸다. 어렴풋이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쥐어버린 아기도 준호처럼 생겼을까? 언제 보자. 준호에게는 설명할 거 없어. 그저 슬쩍 내가 데리고 나오면 되지 뭐. 그러세요. 작은 엄마 편하실 대로요. 쥐어버린 아기가 자랐으면 준호보다 4살 어리니까 29이나 30살쯤 되었겠다 싶었다.
작은 엄마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우리는 당장이라도 만날 듯이 어서 만나자고 빠른 신뢰의 날짜 정해서 연락하자고 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구질하고도 복잡해서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뜻하지 않게 신우가 그녀의 남편과 대판 싸우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우리 집에 와 있는 바람에 경황이 없었다. 더구나 화해 무드가 만들어지면서 신우 남편까지 휴가를 핑계로 아예 우리 집에서 며칠 지내는 바람에 나는 그들 치닥거리로 골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신혼의 가족이 돌아가고 난 집안은 회오리 바람이 지나간 것처럼 여기저기 상처가 났다. 신호 아이들은 아들의 방벽지 여기저기에 낙서를 해놓았고 장난감 진열대에 있던 아들이 어릴 적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 로봇의 팔을 부러뜨렸다. 고등학생인 아들은 틈틈이 진열장을 닫고 장난감을 다시 진열하고 태엽을 조이고 배터리를 갈아놓곤 했다. 배터리를 빼놓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 생명력이 없어 보인다며 싱긋 웃었다. 함부로 아들의 물품에 손을 댄다고 신우애들을 나무랄 수 없었다. 아들이 아끼는 물건을 제멋대로 굴리며 가지고 노는 것을 보면 아들의 몸인 양 마음이 쓰라리곤 했지만 아들은 사물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 어릴 적 받았던 상장이나 메달, 트로피는 물론이고 엽서나 카드, 편지같이 자질구레한 것까지도 연도별로 정리해놓았다. 지나치게 꼼꼼한 성격이라며 남편은 남자답지 못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싫어했지만 나는 어릴 적부터 손 하나 안 가게 자기를 잘 처리하는 아들이 마음에 꼭 들었다. 너무 대조적인 신우의 아이들 때문에 나는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들이 돌아가고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아 놓느라고 며칠이 그냥 흘러가 버렸다. 엄마가 작은 엄마와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다. 시간이 안 된다면 둘이만 만나겠다며 이제 이렇게 길을 텄으니까 자주 만날 수 있을 것이니 부담 갖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엄마와 함께 나는 약속 장소로 나갔다. 30년 만에 만나는 것이 허탈하다는 생각을 했다. 어느새 세월이 그렇게 흘렀던 것인가. 3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이라니. 작은 엄마가 집에서 나가고 난 후 나는 작은 엄마가 돈을 한 보따리 안고 오는 꿈을 꾸었고 그와 비슷한 공상을 수도 없이 했었다. 읍내 다방이나 술집에서 봤다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나는 믿지 않았다. 그곳에 가보니 그런 사람은 없더라는 엄마의 말을 더 당연시했다. 차 안에서 엄마는 말이 없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듯 시선을 고정했다. 아직 여름인데 성급하게 코스모스가 피어나고 있었다.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아휴, 그거 낳아주기만 했어도 좀 좋아. 엄마는 아직도 그 지어버렸다는 아이한테 아쉬움이 있어요? 뒷차가 앞지르기를 했다. 과속이다. 내 앞에서 다시 옆좌선으로 미꾸라지처럼 빠져 또 한 번 앞지르기를 했다. 아찔하다. 그런데도 쾌감이 느껴진다. 저런 뭐 그리 급하다고 저런다니. 참. 너 혼자보다는 둘이 낫잖아. 엄마도 앞지르기 하는 차를 보고 있었나 보다. 키우고 가르치고 그러려면 힘들었을 거예요. 차라리 고맙죠. 그래도 나는 아쉽다. 할머니만 그렇게 안 했어도 나았을 건데. 아버지가 다른 애를 2시간이나 낳아 기른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더구나 다시 재혼했다면 또 거기서도 아이를 낳을 거고. 그걸 작은 엄마 친정 쪽에서도 염두에 두었을 거예요. 엄마는 말이 없다. 한숨만 내쉬었다. 아직 멀었니? 한동안 말이 없던 엄마가 담배를 한 깁이 가방에서 꺼내며 물었다. 차 안에서 괜찮겠니?
내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이게 서방만은 못해도 반서방은 되더라. 더구나 너 시집 보내고 나서는 자식보다도 낫더라. 차창을 윗부분만 조금 열었다. 바람에서 제법 가을 냄새가 난다. 입추와 말복이 지났으니까 이제 처서만 지나면 가을이 성큼 다가올 것이다. 엄마, 그래도 건강 생각해서 어지간하면 끔찍을 해요. 건강은 뭐 이만큼 살았으면 됐다. 네 할머니 살아계실 때는 억지로라도 끼니를 챙기고 그랬는데 이제는 만사가 다 귀찮다. 엄마는 언제부터 담배를 피우셨어요? 할머니는 내가 어렸을 적부터 담배를 피웠던 것 같은데 엄마는 내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이제 말하지만 네 할머니한테 배웠다. 엄마가 짧게 웃었다. 할머니한테서요? 왜네요? 네 할머니 육쟁이긴 해도 인정이 많은 분이다. 속마음은 따뜻했어. 어찌 보면 네 작은 엄마한테 그렇게 모질게 군 게 진심은 아니었을 거야. 당신 팔자나 내 팔자나 독수공방하기는 매한가지인데 작은 며느리까지 그렇다고 생각해봐라. 기가 막혔을 거 아니니. 담배는 너 시집 보내고 나서 할머니가 피워보라고 권하더라. 반서방은 된다면서. 내 기억 속에서 할머니는 작은 엄마에게 필요 이상으로 독하게 굴었다. 엄마와 나에게는 곰살구게 대하면서 작은 엄마와 준호에게는 가혹하다 싶게 독했다. 할머니도 혼자가 되고부터 피우셨나? 아마도 그렇겠지. 어려움을 사귀자면 다른 방법이 어디 있겠니. 술은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못하는 분이니 말이여. 그 성미에 담배 아니었으면 그 험한 세월 어떻게 살았겠어. 그건 그렇다. 할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아버지와 삼촌을 할머니는 가슴에 묻었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싶었다. 엄마와 할머니는 서로를 그렇게 이해하고 쓰다듬으며 살았던 것일까? 할머니를 이해할 것 같았다. 작은 엄마에게 모질게 대한 속뜻도 알 것도 같았다. 할머니가 작은 엄마한테 너무 심하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런 속뜻이 있는 줄 모르고. 수미야, 죽은 사람 허물은 다 덮어준다고 했다. 할머니한테 조금이라도 서운한 마음 갖지 마라. 너에게나 내게는 더없이 끔찍한 분이셨어. 알지? 그리고 이제 이야기지만 네 작은 엄마 같은 사람도 드물다. 잊고 싶고 묻어버리고 싶은 과거 속의 사람인데 굳이 우리를 찾을 이유가 뭐 있겠니? 이렇게 찾은 성의를 생각하면 고맙이 그지없다. 엄마는 커피 마신 종이컵에 담배를 눌러 껐다. 아직 멀었니? 아니요, 다 왔어요. 저기 보이는 저 카페예요. 들꽃 이야기라고 했죠? 카페 이름. 그래, 무슨 이야기라던데? 이름도 참 요상하다. 네 작은 엄마가 직접 하는 다방이라더라. 엄마도 참 다방이 아니고 카페예요. 엄마의 말에 웃음이 나와 내가 슬며t 웃었다. 도로에서 간판이 훤히 보이는 카페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들꽃 하단으로 조성돼 있었다. 금낭화, 달맞이꽃, 별꽃, 층꽃, 까치수영, 참나리, 원추리, 상사화, 비비추, 부처꽃 등 언뜻 보기에도 다양한 다른 곳들은 져버렸고 쑥부쟁이와 구절초가 드문드문 피어 있었다. 들꽃 화단은 친근한 느낌을 주었다. 단풍나무 옆에 주차를 했다. 단풍나무 씨가 여물어가고 있었다. 저 혹시 차를 주차할 때부터 유심히 쳐다보던 건장한 청년이 다가와서 머뭇대며 말을 건넸다. 네, 그래요. 제가 유수민인데요. 아, 네. 저쪽 앉으러 가시죠. 어머니가 모시고 오라셨어요. 자세히 보니 카페 뒤쪽에 아담한 목조 건물이 하나 있었다. 울창한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여서 얼핏 보면 못 보고 지나칠 수 있을 것 같았다.
청년의 얼굴은 눈에 설지 않고 친밀감을 주었다. 청년이 앞장섰다. 구부정한 어깨와 휘적대며 걷는 모습. 청년의 그 모습은 어려붙은 옛 기억 속으로 나를 강하게 이끌고 들어갔다. 삼촌이 앞서 걷는 것과 같은 착각이 들었다. 나와 나란히 걷던 엄마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이미 붉어진 엄마의 눈사이를 보며 강하게 뛰는 내 심장 소리를 들었다. 엄마의 발 아래 질경의 콧대가 목을 쳐들고 있었다. 목조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서 있는 청년의 모습이 저만큼 보였다.